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4.29 재보선 패배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승용, 정청래 두 최고위원의 막말 공방이 있었고요. 김한길 전 공동대표 등 비주류들의 문재인 대표 체제 흔들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새정치연합의 갈등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팟짱은 오랜만에 왔어요. 네, 팟짱은 처음이시죠? 팟짱은 처음이고 예전에 이털남 때 또 그런 인연이 보이는 이털남에 나와 있었어요. 네. 김종배. 네네. 네. 김종배 선배 이털남 시절에 방송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도 뭐 어색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네, 뭐 한번 하셨으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이번 4.29 재보선 결과부터 저희가 잠깐 네. 짚고 넘어가 볼게요. 새누리당의 완승, 새정치연합의 전패. 네, 그렇습니다. 뭐 예상하셨나요? 네, 저는 제 자랑부터 하면요. 네. 빅데이터 분석하시면서 예상이 좀 됐던 건가요? 네, 지난해 730 재보선 11대 4 스코어를 정확하게 예측을 했죠, 네. 제가. 아, 네, 네. 그때는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려웠는데 네. 그 11대 4를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네. 네, 그건 이제 방송에서도 제가 예측을 해서 네. 그 사실 재보선은 수학까지도 안 가고요. 거의 산수예요.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네. 사람들의 어떤 그 막연한 기대감을 빼면 그 데이터만 잘 봐도 승패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네. 이번 재보선은 더 쉬웠죠, 사실은. 더 쉬웠다. 네, 예측하기. 근데 사실 뭐 성완종 리스트 파문도 있었고 여권 악재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권에서 좀 따라 붙는다. 새정치연합 쪽에서 계속 따라 붙어서 역전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기대와 바람을 반영한 거지. 네. 데이터로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재보선 10일 전에 네. 그 여론 분석을 좀 해봤는데 성완종 파문이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제화하는 데 실패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각 후보들이 왜 나왔는지,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 돼서 뭘 할 건지를 유권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네. 야당 특히 새정치연합 어떤 후보도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메시지를 유권자들한테 전달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연관어를 보니까 다 1등이 압도적인 1등이 문재인이에요. 네. 그래서 선거를 후보들이 치른 게 아니라 문재인이 치렀다. 예. 그러니까 후보들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나 특히 저는 이제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성완종이 세월을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일주기랑 겹쳐 있었는데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언급량이 성완종 언급량의 7배가 넘었어요.
그 그랬나요? 성완종 파문이 아주 절정에 있을 때도 네. 그만큼 세월호가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 속에 세월호가 차지하고 있는 이 뭐랄까 그게 이제 굉장히 컸는데 네. 야당은 사실 거기에 대해 대응을 못했어요. 오로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만 네, 세월호 얘기를 하고. 일주기를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을 정도로 그 새정치연합 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여의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플래카드들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 추모를 가장 눈에 띄게 한 데가 정의당이고요. 네. 그 다음이 새누리당이었어요. 음. 제가 새정치연합 플래카드를 여의도에서 본 적이 없고요. 일주기 네. 추모에 대한 그리고 일주기를 맞아서 당연히 그 뭐 심포지움을 비롯해 여러 가지들을 야당이 하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네. 성찰의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가고 세월호 일주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행령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이슈였고 그랬죠. 거리에서 이제 유가족과 그 국가 권력이 맞대면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네. 그 상황에서 야당은 뭐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끌고 갔죠. 네. 뭐 저는 뭐 굉장히 잘못된 뭐 여기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재보선은 지지자 중에 절반 정도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지지층 중에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30% 중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맞죠. 지지층을 합치면 7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이 한 30%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네.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은 지지층 중에도 적극적인 지지층만 투표장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보선 전략은 핵심적으로 지지층 결집 전략으로 가야 돼요. 이게 중도 확장 전략이 전혀 의미가 없는 선거죠. 네. 그러니까 재보선은 그래서 뭐 어차피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그 여권에 유리한 어차피 지형, 예,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 그렇고 특히 이제 뭐 야권이 분열됐고 그러면 이제 과거의 이 데이터와 그다음에 여론조사 틀리지만 이 참고는 할 수 있거든요. 네. 여기에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데 가령 재보선에서 그 야당 후보가 이기려면 네. 여론조사에서 저는 5%에서 10%를 이기고 있어야 겨우 승부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적극 투표층과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그리고 성완종 리스트 같은 이 파문이 크게 일잖아요. 정치적으로 크게 일면 네. 이 여당 지지자들이 응답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 이게 지금까지 부정부패 의혹이기 그렇죠. 때문에 내가 굳이 당 굳이 지지자가 나서서 지지자다. 거기를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아 그렇죠. 예. 그런 심리들이 반영이 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SNS 여론 등을 분석해 보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네. 압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존재감이. 음. 그러니까 제가 730 재보선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예측할 때 애매하게 봤던 게 그 손학규 그다음에 김두관 두 거물에 대해서 네. 그래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그래도 뭔가 있어서 그 여권 지지층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이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압도적인 게 있어야 돼요. 선거 과정에서 압도적인 네. 뭔가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급량 자체가 손학규, 김두관 모두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서 적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저는 그것이 도저히 이 여론조사와 이런 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네.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저 복기를 해 보면 그 당시 세월호 참사 일주기 네, 그쯤 계속 이제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물대포를 맞고 캡사이신 체력을 맞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속수무책으로 그렇죠. 무대책으로 네. 읽어냈다 그런 면 그러니까 복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떤 선거든 어떤 정치 지형이든 네, 이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고한 지지층 없이 유연한 전략을 취한다는 거는 지지층 자체를 이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네, 집도끼부터 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승민 그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요. 이번에 교섭단체 연설을 해서 화제를 좀 일으켰잖아요. 네, 네. 네. 박수를 받았죠. 그 야당. 굉장히 유연한 예. 확장적인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네, 그 어젠다를 들고 나왔는데 그게 가능한 거는 유승민 대표가 대구 기반의 그 의원이잖아요. 네,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도 이런 흔히들 얘기해서 이제 뭐 클린턴을 얘기할 때
2002년 선거죠. 네. 빌 클린턴 2002년에 60%가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어요. 클린턴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중도 확장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치 이코노미 스튜피드 그래가지고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걸로 당선됐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네. 근데 그 슬로건이 가능하게 했던 거는 그 이전에 그 I feel your pain이라는 당신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이 그 당시에 이제 에이즈 환자들을 만나서 스킨십을 하면서 포옹을 네. 하면서 I feel your pain이라는 그러니까 공감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졌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 국민의 고통과 공감하는 어떤 그런 철학 네. 이것이 전제가 됐을 때 확장 전략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사람들은 흔히 경제 문제만 강조를 하죠. 거기서도. 네. 네. 네, 그런 그렇게 맥락 저희가 쉽게 알 수 그렇죠. 그 알고 있는데. 맥락을 이해해야. 네. 그래서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이 프레임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민생을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확고한 뭔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우리가 새정치연합을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죠. 가령 문재인 대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경제를 잘할 수 있는지를 설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경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죠. 네. 오히려 그러면 당 전면에 그 국내외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거 포진시키든가 그런 것이 훨씬 더 메시지를 전달하기 훨씬 좋은 건데 네. 경제 정당을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경제를 잘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저희가 4.29 재보선 결과를 복기를 하면서 참 저도 들으면서 뼈 아프다. 전략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 성완종 리스트 그 국면 세월호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여준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나? 그리고 뭐 후보 공천 문제 그렇죠. 공천 문제가 사실은 제일 컸죠.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재보선 같은 경우는 후보들 얼굴이 그러니까 후보들의 지명도나 이런 게 참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것보다 문재인 대표가 더 많이 언급될 정도로 네, 후보들은 안 그렇습니다. 보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컸어요. 네. 공천 문제. 그래서 저는 이제 야당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의 차이는 그 새누리당도 내부에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친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비박, 친박, 뭐, 근데 친이계 선거 때만 되면 네. 갈등이 싹 사라져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모든 당력이 집중이 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네. 문화예요. 근데 한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문화. 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네. 만들어놓은 문화죠. 선거는 이겨야 된다. 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선거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이것이. 근데 새정치연합은 사실은 이런 패배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 네.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재보선 시작할 때. 네. 근데 축소한다고 축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정치 정당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새정치연합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문재인 당대표 같은 경우가 재보선에 올인하는 전략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재보선의 의미 규정 자체를 네. 총선의 전초전으로 의미 규정을 하고 여기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네. 이 당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투여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당내외 전문가들에게 묻고 그럼 필요하다면 전략 공천도 하고 네. 뭐 이래서 뭔가 이기는 습관을 갖는 정당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할 때 핵심 슬로건이 이기는 정당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기는 정당을 핵심 슬로건으로 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첫 번째 선거에서 전패를 했을 뿐만 아니라 네. 득표율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죠. 그러게요. 여론조사를 예. 봤을 때는 접전이라고 봤는데 예. 그게 아니었죠. 여론조사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안 맞았고요. 네, 이번에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그 여론조사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왜냐하면 바로 하루 전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그 박빙이었거든요. 그렇죠. 보수당하고 노동당 예, 보수당이 277석을 얻을 거라고 여론조사가 예측했는데 331석을 얻었어요. 이 의석수 차이가 너무 커서 그 과반을 굉장히 넘겨버렸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네. 이 저희가 4.29 재보선 문제를 복귀하고 있는데 참 이 전략 공천까지 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됐었다.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여러 정치 평론가들도 얘기하지만 네, 언제부턴가 야당은 선거를 그 뭐 처삼촌 외가 삼촌 벌초하듯 한다 그러죠. 네.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네. 이번에도 실패했다. 이번에 실패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4.29 재보선 뭐 잠깐 저희가 짚어봤는데 뼈아픈 지적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 재보선 패배 이후에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보면 네. 참 재보선 패배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뭐 당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사과도 하고 했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도부 총사퇴론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많은 지지자들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지도부를 또 갈아엎어? 그건 아니다. 네. 혁신할 기회를 주자 이런 거였는데 정작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자체는 좀 약했다. 네. 뭔가 지지자들한테 어필하고 또 국민들에게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믿음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보선은 산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패배하기 좋은 지형이죠. 재보선이라는 게 투표율이 원래 낮고 그렇죠. 보수층 투표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이제 검증이 된 상태이고 야권은 또 분열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질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4석짜리 재보선 결과 때문에 당 대표가 사퇴를 해야 한다면 사실 그런 정당이 어떻게 안정성을 갖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퇴 요구는 전 정치 공세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총선 공천을 둘러싼 그 당내 개파 싸움, 어떤 주도권 싸움의 하나의 양상이다 이렇게 봤는데 네. 저는 패배보다 말씀하셨듯이 패배 후 위기 관리에서 그러니까 아주 나쁜 리더십을 보여줬다. 나쁜 리더십을 예. 보여줬다. 그러니까 뭔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만한 기자회견을 음.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완종 특별검사 도입 기자회견도 굉장한 패착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자회견을 하려면요. 네. 사람들이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용이. 그러면 긴급하게 저는 뭔가 얘기할 게 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그 2번에 걸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뭔가 팩트를 전하거나 네. 반성을 하거나 하는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러고 네. 다른 건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음. 오히려 그 역결집 현상을 일으켰죠. 예. 뭐가 지금 정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예,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일으킨 거죠. 부추겼어요. 네. 그러니까 프레임을 넘어서려고 했는데 오히려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더 나빴어요. 네. 어쨌든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패배의 장수고 패배한 그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고 그렇죠. 그럼 적어도 사퇴는 아니더라도 뭔가 사퇴에 준하는 가령 그 당 대표가 되고서 임명한 당직자들을 사퇴시켜서 새로 물갈이를 한다든가 네. 혹은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이 인식을 하고 뭔가를 그 이 수습 대책을 혁신안을 예. 좀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혁신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송구스럽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네. 이거로는 이 국민들을 설득하기 좀 어렵죠. 이게 네. 당내 그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전히 뭐 야당을 사랑하는 이 국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렇죠.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재보선 패배, 4석 패배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절망한 건 아니죠. 내년 총선 때문에 내년 총선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내년 총선과 후년에 있을 대선에 네. 대한 이 절망감.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 때문에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응답하지 않았다 대표가. 네. 그러면서 어떤 분란의 소지들을 또 증폭시킨 거 아니냐. 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다는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730 재보선 패배로 두 당대표가 어쨌든 사표를 내고 그렇죠. 그 새로운 선거를 치른 거잖아요.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다가, 지나서. 예, 예. 예. 그리고서 작지만 또 선거를 졌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 좌절감들이 있는데 네. 이거를 수습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이것 없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을 더
이 증폭시켰다는 것이 이제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더 총사퇴론, 그렇죠. 지도부 총사퇴론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빌미가 됐다. 네, 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영국 총선을 잠깐 이제 네네,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해보면 영국 총선도 사실은 노동당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많았어요. 영국도 그런 분위기도 네. 굉장히 많았고 그 한동안은 노동당이 보수당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지른 경우도 많았고요. 네. 근데 이 밀리반드 당수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죠, 그게? 그러니까 이 밀리반드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노동당 안에도 이제 계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동당 역대 노동당 당수 네. 중에 최악의 인기인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어요. 노동당 자체 지지율은 뭐 네. 그런 대로 네, 네. 보수당 앞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높은 상태였지만 네. 당수의 지지율이 예. 낮았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지 않은 거죠. 음. 그냥 그래도 그래도 잘 될 당 거야. 지지율이 높으니까 잘 될 거야라고 잘될 생각을 거야.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는 그 작년이었나요? 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있었죠. 네, 그렇죠. 독립 투표가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부결되는 과정에서 스코틀랜드의 권한 강화 공약들이 양쪽에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를 보수당이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당신들의 혈세로 스코틀랜드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논리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 보수층들이 강력하게 결집하는 이런 움직임들.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그렇죠. 56석을 얻었어요. 8석짜리 정당이 네. 56석 정당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노동당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고 노동당 표를 잠식한 거죠. 그것도 있고 네. 스코틀랜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층 전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결집한. 네. 그래서 여론조사도 틀렸고 출구조사도 틀렸고 네. 실제로 밑에서 일어났던 이런 이 어떤 민심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네. 이 영국의 이번 총선 결과를 보면 민심을 어떻게 하면 잘 읽어낼까 이게 새정치연합의 또 과제가 될 텐데. 그것도 있고 제가 네.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 대충 그래도 그래도 국민들이 이번에 우리를 지지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인식. 이제는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선거 지형 자체가 보수층에게 유리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네. 구성도 그렇고 미디어 환경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디어 환경도 굉장히 불리한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네. 실제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문제들을 해결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정말 열정적으로 가령 우리가 2002년 대선 때처럼 뭔가 이 아래로부터의 열정적인 지지 운동, 지지 그룹들이 국민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네. 실제로 전국 선거에서 이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점점 낮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형 자체가 변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2002년 때와 같은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윤선의 팟짱.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재보선 패배 이후에 계속 내용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번 네. 주에 보셨나요? 최고위원 회의. 네, 봤습니다. 네, 제가 주승용 참-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 네. 뭐 막말 공방을 벌이다가 주승용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나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단적으로 새정치연합에 얼마나 이 갈등이 심각한지 네. 그 최고위원 회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지도부가 얼굴을 보이고 지도부가 당의 얼굴이라는 지도부가 얼굴을 보이고 뭐 한마디씩 하는 그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인데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네,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야당이 이제 메시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메시지보다 파급력이 큰 게 그 애티튜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 강준만 교수가 이제 싸가지 없는 진보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이 태도 문제는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래서 저런 그 이 막말 싸움 있잖아요. 안에서 치고받고 네. 이런 것이 굉장한 정치적 냉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봉숭아학당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이 최고위원회
자, 한마디씩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예. 게 이게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문제고 그것이 과도하게 그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최고위원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각각 방송에 나가서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문화는 네. 이건 사실 정당이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되게 윤리적인 태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잘못할 때 당 대표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고위원은 좀 다르죠. 가령 장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비판하고 다니면 그게 정부겠습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예. 정당도 저는 최소한의 금도가 있어야 된다. 그건 네. 자기가 대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번에는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네. 이 생중계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죠. 다 이 종편에서 영상까지 생중계하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식으로 이 막말을 주고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차이가 뭐냐 네, 네. 이런 고민을 하다가 도대체 이건 뭐냐 그래서 제가 이런 특정 브랜드를 말씀드려 죄송한데 새누리당은 비유하자면 스타벅스 같다. 아. 직영점을 갖고 있다. 네. 근데 새정치연합은 그 카페베네 같다. 커피 맛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네.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가 네. 이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죠. 그렇죠. 당이 어떤 일사불란한 결속력도 없고 기율이 사라진 정당 언제부턴가 네. 그러니까 당의 기율이 안 잡혀요. 그래 당의 기율이 사라져서 아. 뭔가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을 지금 네. 만들어놨다.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이번에 새로 당 대표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를 좀 했던 게 네. 어쨌든 당은 그렇더라도 이 국민적 지지는 받고 있었잖아요. 대선 주자 지지율은 계속 1등을 1등이었죠. 했었죠. 네, 네. 1등을 해왔는데 그럼 그 지지를 바탕으로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는데 네. 사실은 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회 시스템 자체를 네. 장악하고 뭔가 당의 어떤 혁신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그것이 재보선 패배 이후에 그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간 게 아니냐. 네. 핵심적으로는 어쨌든 뭐 리더십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가 된 다음에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부 통합을 하고 네, 하나로 뭉치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집단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재보선 패배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정말 전혀 그게 안 됐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각자 도생하는 모습만 보이지 네. 않았나 싶어요. 그 최고위원 회의 이런 상황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네, 유승민 그거는 최고위원도 있었고 참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대표를 흔드는 이런 뭐 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네. 뭐 김한길 전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문재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김한길 전 대표가 남겼는데 네. 뭐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만두라는 얘기죠. 네. 그만두라는 얘기도 좀 세게 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세게 한 거고 사실상 저렇게까지 이제 격한 표현이 나온 거는 참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전임 당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임 예. 당 대표가 이제 100일도 안 된 신임 당 대표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음. 뿐만 아니라 지금 정세균 대표도 완곡하게 인터뷰를 했고요. 안철수 전 대표도 선거 결과에 책임이 필요하다. 뭐 네. 이런 이제 취지의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뭐 이분들께서 주장하는 대로 그만둬야 된다. 그만둬라. 진짜 그만두면 뭐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있나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그래서 요즘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대안을 얘기하는 것만큼 허망한 일이 없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내려오면 만약에 이 자리에서 좋다 내가 책임지겠다. 뭐 당내 개파 수장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다 놓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대책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뭐 손학규 전 대표가 토골에서 나와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 김한기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다시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 건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재인 대표 뭐 이번 선거에 지고 당이 분열 과정으로 가니까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무책임하다고 봐야 되고요. 네. 일종의 정치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치 공세고 이런 정치 공세는 그 당을 끌고 있는 지도부 그러니까 당의 지도 리더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급의 리더들이 당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흔드는 모습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뭔가 당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인 수습책을 좀 갖고서 네. 뭔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물론 이거를 끌어가야 될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표죠. 네.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뭐 리더십의 시험대에 있다. 저는 재보선 패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런 당의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지금은 당이 그렇죠. 구심력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원심력만 계속 작용하고 있는 네. 특히 이제 호남발 선거 패배가 음. 원심력의 근거가 되고 있고 그렇죠. 물적 토대가 되고 광주에서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패배. 네, 광주에서의 패배가. 근데 이것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네.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 대표가 아니라 야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대권 주자라는 거는 국가를 경영할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당의 이런 문제들 가령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의 당이 거의 이 폭망의 위기, 이 당을 이후에. 위기를 수습하면서 뭔가 리더십을 인정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위기는 기회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위기는 항상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건 네. 사실은 문재인 그 대표의 리더십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볼 때 아직도 상황 인식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탠스나 태도들이 네. 아직도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지에 대한 뭔가 이 절박함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 당내에 여러 이제 계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친노라는 계파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친노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지만 네. 아,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친노가 있다 이렇게 또 보시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럼 있는 거죠. 음. 자꾸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요. 네. 이 계파주의 혹은 그런 의혹 어떤 패권주의 의혹을 어떻게 떨쳐버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서 이 문제가 봉합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어떤 뭐 대책이나 네. 결심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장 지금 당내 내분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아무래도 공천 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여기에 대한 위기감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 상태로는 다음 총선을 질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 의원들 그리고 호남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 이제 그런 어떤 네. 동요가 있는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 대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 대표가 혁신 프로그램을 갖고 네. 뭔가를 내놔야 되죠. 그냥 뭐 송구하다, 단결하자 이런 슬로건 갖고 지금 이 상태가 네. 봉합되거나 수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뭐 호남 민심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에서 천정배 무소속 후보한테 새정치연합이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의 선거였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6번 광주에 내려가서 골목길 유세, 뚜벅이 유세로 시민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천정배 후보가 큰 표차로 이겼어요. 네, 20%가 넘었죠. 예. 생각보다 큰 표차로 이기면서 정말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를 떠났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호남 민심의 이번 광주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호남 민심 정말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를 떠난 건지 아니면 호남 민심이 문재인 대표에게 어떤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네. 당이 이대로 안 된다 경고를 준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원에서는 이제 그 박지원 당시 이제 네네. 후보에게 밀렸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했죠. 호남에서의 어떤 이른바 반노 정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당 대표가 될 때 혹은 당 대표 선거에서나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고 네. 뭔가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 거죠. 호남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었어야 그렇죠. 된다. 예. 예. 그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냥 지나갔죠. 음. 그냥 지나간 데다가 공천 문제에서 또 심각한 가령 새정치연합의 이 조영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역에서 탈당도 했었죠. 탈당도 했었고 네. 지역에서 여론들이 좋지 않았는데 네, 뭐 어떻게든 이게 공정하게 한다고 예. 경선을 통해서 조영택 후보가 선택이 됐는데 근데 그것도 패착이었다. 그것이 리더십에 그 상처를 남긴 거예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선거를 했다. 이기기 위해서 선거를 하지 않았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오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마치 공정화 가령 재보선의 4곳을 공천하는데 네. 당 대표가 이기기 위한 선거라고 다 책임을 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되는 거죠. 원래 네. 선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기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과감하게 그런 당의 원심력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리더십을 네. 보였어야 된다. 음. 가령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어찌 보면 정치적 경쟁자인 김문수 그 전 경기도 지사를 네.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처럼 뭔가 당의 어떤 그 좀 생각이 다르고 원심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라고 그러니까 이런 하더라도 분들을 이제 껴안는 어떤 모습들, 예. 그러니까 통 크게 껴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선거를 이겨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공정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진짜 공정성이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책임론에서 숨기 위한 어떤 과정이었다. 그것이 사실은 전체적인 지금까지 어떤 재보선을 네. 전후한 리더십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재보선 결과 저희가 짚어보고 또 지금 뭐 아까 주승영, 정청래, 유승희 최고위원들의 이 문제 짚어봤는데 또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짚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내년 선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총선이죠. 이제, 예, 1년도 안 남았는데 영국 보수당 그 승리한 그 선거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이러다가 내년 총선도 져서 4년을 다시 새누리당이 이 의회를 장악하는 이게 현실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선거까지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어요. 그렇죠. 위기감이 있죠. 위기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위기감을 떨치고 정말 이기는 정당이 될지 이기는 야권이 될지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야권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답답하고 그렇죠. 예. 그냥 우라통이 터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걸 사람들이 좀 많죠. 지금 예, 뭐 지금 많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보면 정말 이 노답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이게 야당을 향해서 노답이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하는데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내년 총선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바뀌어야 가야 되는지 문재인 대표는 뭘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제가 이게 지금은 이제 어느 상태까지 왔냐면 이제 야당이라는 이유로 지지하지 않을 거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금 실정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역대 최악의 정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국민들은 이제 새정치연합을 개혁의 주체로 보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제는 무서운 말이네요.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새정치연합을 기득권 세력의 일부로 지금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특히 2030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 당파성 혹은 지금 야당에 대한 로열티가 예전에 그 이전 세대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단지 여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면 총선 패배가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절치부심했냐면요. 선거 1년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시작을 했어요. 1년 전부터. 그만큼 준비를 했다는 거죠. 당력에 거의 이 뭔가 새로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절치부심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 이 보시면 이 플랫폼 정당으로 당이 진화를 했고요. 그러니까 영국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정당이라는 게 지금 영국 노동당 같은 경우도 당원 수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만큼 그러니까 영국 유럽 정당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조합에 기반한 정당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정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자각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죠 이번에. 음. 뭐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뭐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로 작용하면서 참패를 했는데요. 네. 지금 새정치연합은 영국 노동당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상태죠. 그러니까 당 자체 절박함도 예, 좀 예. 부족하고요. 리더십도 굉장히 떨어지고 네. 여러 가지 측면. 물론 박근혜 정부가 총선 때까지 뭔가를 더 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도 굉장히 커지겠지만 그것이 다시 선거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다시 야당을 지지할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낭만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네. 옳지 않다.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정치연합은 그런 자각을 하지 않으면 가령 자기들이 지금 국민들에게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이 네. 비춰지고 있는 이런 흐름에 대한 자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총선까지 가는 길도 험난하고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는 문재인의 모든 것을 걸고 네. 당을 한번 바꿔봐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 그걸 거기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 네. 사실은 대권 후보도 어렵다. 그러니까 당을 살려내야 된다.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네.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냥 일상적인 방식 혹은 당에 가면 저 새정치연합 들어가면 새정치연합은 정말 잘 안 움직여요. 네. 아 그러니까 근데 그 보도를 보니까 새정치연합의 디지털 미디어 미디어 센터장이라고 제가 됐다고 보도가 나와서 예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이것 때문에 또 SNS에서 저를 공격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직자가 나와서 이렇게 네네. 당을 비판하면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당직을 안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그러면은 오보가 된 건가요?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제가 이제 완벽하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예, 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오해를 예, 안 하셨으면 최종적으로 안 좋겠습니다. 맡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네. 당직이 없는 상태고요. 예. 물론 당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이어가면 네. 국민들에게 지지할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려면 왜 우리를 지지해야 되는지를 설득해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박근혜 정부의 실정, 박근혜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건 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 되죠. 뭔가 네.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 이유를 만들어야 되고 그 폭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아주 강고한 15%에서 20%의 지지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약일 수도 있고 독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지지 기반을 갖고 좀 더 강력한 리더십으로 당을 끌고 갔어야 네. 되죠. 근데 일단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100일 안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1년 안에 네. 집권한 1년 안에 개혁을 못하면 그다음엔 절대 못합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가 네.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나 아니면 경제 유능한 정당 그 플랫폼으로 바꿔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국민지갑 사수론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뭔가 근데 바꾸려는 노력은 했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이 예, 새정치연합이 갖고 있는 계속되는 착각이 뭐냐면 혁신을 해야 되는데 당을 혁신해야 되는데 자꾸 외부 어젠다로 눈길을 돌리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당 내부에 당 내부에 있는데 있죠. 지금 당의 원심력은요. 예. 이 정당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의 원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뭔가 정당이라는 건 우리는 최고의 결사체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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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최고의 결사체가 정당이잖아요. 이게 네. 정당 민주주의 시스템을 그래서 정당의 존재 이유죠. 네, 존재 이유고요. 네. 근데 당이 콩가루 집안 봉숭아 학당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이완돼 있는 상태인데 이걸 수습하는 게 먼저죠. 이걸 수습하지 않고 네. 자꾸 그 외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사건만 터지면 그쪽으로 쏠려가서 당 혁신은 또 물 건너가는 네.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일 동안 그걸 했어야 된다. 그럼요. 100일 당을 동안 혁신하고 하나로 만드는 네, 그걸 했어야 그렇죠.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도 드렸던 것이 당의 조직 네. 열린우리당 때 처음 한번 했었어요. 뭘 했었냐면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딜로이트라는 굉장히 큰 회계법인에 열린우리당 당 전체 조직이 왜 운영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한 네. 컨설팅을 의뢰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물론 컨설팅 보고서를 읽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저는 지금 야당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 니들이 뭔가 일을 잘하는구나. 일을 세련되게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하고 약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홍보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 그렇죠. 일사불란함, 네. 어떤 최소한의 기율, 음.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어떤 순간이 되면 정말 단합해서 뭔가 이기기 위해서 네. 이 몰입하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리더십입니다. 네. 그러니까 리더십은 그렇게 형성이 돼 가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친노 없다 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요. 이걸 불식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또 비선 논란까지 불거지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이 비선 논란이라는 거는 물론 이게 과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선 논란 당사자들은 네. 그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따른 공포심이 있어요. 네. 불식시켜야죠. 그건 당대표가 할 일입니다. 그거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라든지 가령 비선들의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든가 네.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끌어내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공식적인 기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제가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도 혁신 의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최고위원회 시스템이었어요. 최고위원회가 완전히 이 언론 플레이하는 네. 회의예요. 당무를 결정하는 회의여야 되는데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잖아요. 네. 근데 언론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흩어져서 욕하고 이게 최고위원회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제가 최고위원에게 당직을 안겨야 된다.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당무를 얘기할 수 있는 회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게 비상사태잖아요. 새정치연합이. 네. 이 천막 당사를 이끌었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도 있고 지금이 정말로 비상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면 이런 일상적인 당직 시스템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김한길 전 대표가 됐든 안철수 전 대표가 됐든 여기에 과감하게 중요한 직책을 설득해서 맡기고 네. 이러면서 당의 어떤 당이 새롭게 단합해서 나간다는 그러면서 구심력을 확립을 해야 된다. 구심력을 찾아내야죠. 네. 그것이 뭐가 됐든 저는 뭐 당대표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네. 공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뭐 과감하게 김한길 전 대표한테 뭐 공천혁신위원장을 맡기든가 네. 뭐 이런 뭐 김무성 대표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불러왔듯이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천정배 의원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자기 당에 입당을 시켜서 대권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네. 자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지금 위기가 극복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찾아가서 무슨 당무 뭐 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비판할 시간에 찾아가서 정말 마음을 터놓고 2박 네. 3일이 됐건 얘기를 흉금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로 다가 걸어야 된다. 네. 문재인 대표가 그냥 말로만 거는 건 의미도 없고 이미 이제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네. 그것까지도 정말로 정치 인생의 마지막 한 수를 걸어야 된다. 이번 네. 이 당 위기 수습에 거기서 리더십이 인정받으면 대선까지 갈 거고 네. 당을 수습하지 못해서 총선을 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대선에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문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서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네. 저는 새정치연합의 미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면 국민들도 이번에 이제 저는 그 스코틀랜드 독립당의 네. 약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물론 민족주의라는 하나의 이데올리가 작용을 했지만 그렇죠. 신생 정당이 급격하게 이 진화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로버트 라이시라는 이 미래 사상가가 있어요. 경제학자고 클린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그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네. 우리 그 야당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죠. 네. 여기에 이분이 여기 이 책에서 2020년 미국 대선 시나리오를 언급을 해요. 공화당 민주당이 패배하고 독립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그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정도로 강력하고 지금의 정치 정당들이 이 흐름을 못 읽고 있다는 것이 네. 이제 그분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더 보수화되든 더 진보화되든 네. 어떤 새로운 흐름이 기존의 정당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예언을 한 거거든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당이라는 신생 정당이 3분의 1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국에선 독립당이
스코틀랜드 독립당이 굉장히 약진을 했죠.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 물적 토대와 흐름들은 굉장히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한국도 다르지 않다. 제가 네. 왜냐하면 야당을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셜 미디어 시대 이런 새로운 미디어 시대는 이 시민 운동과 정치 정당 운동, 국가 권력의 간극을 굉장히 밀도 있게 좁혀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옛날 방식의 시민 운동이 안 통하는 이유도 그거고 옛날 방식의 정당 운동이 안 통하는 이유도 저는 그거라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 운동과 정당 운동은 굉장히 밀접해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어떻게 그 새정치연합이 이 흐름을 가져가면 총선에서 승리할 거고 그리고 집권에서 성공할 거고 네, 안이하게 그냥 가만히 안이하게 가만히 있으면 네. 패배는 당을 뻔하다.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원심력들이 계속 작용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시민운동의 흐름 저는 네. 이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어떤 국민적인 어떤 흐름들 뭐 지금은 뭐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런 네. 흐름들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야당이 그런 어떤 국민 지갑이나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얘기들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가 갖고 있는 도도한 흐름들을 좀 성찰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이 특히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소득 불평등이 재벌 경제 집중으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태 아니에요. 이 여기에 대해서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법인세 문제까지 언급을 하면서 네. 이 불평등 문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네. 다음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자기 자랑하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언론에 대해서 자기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얼굴 그거 알리고. 국민들이 다 네.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클린턴 그 대통령 얘기했듯이 I feel your pain 당신들의 고통을 느낀다는 이 메시지를 정말 네.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네. 정말 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 특히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낫게 만들 거냐 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사실 저도 그 지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내용 문제 어떻게 하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계속 나눠봤는데 참 문재인 대표의 앞으로 놓인 과제가 커 보이는데 여기를 어떻게 이 과제를 극복해 나갈지 여기서 저희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 일상적인 흐름 혹은 일상적인 상상, 일상적인 어떤 논의 구조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측근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측근들의 이야기 들어서 지금까지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반성을 해야죠. 그 측근들의 이야기 그런 이 달콤한 이야기를 버리시고 네. 냉정한 정치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컨설턴트들이 좀 많이 네.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이 당의 문제들을 그 객관적으로 네. 냉정하게 바라보고 뭔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뭐 비선 논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측근들을 과감하게 물리치는 전 일종의 퍼포먼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 좀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내 중요한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등 천정배는 뭐 당 바뀌긴 하지만 네.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건 국민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눠서 이 뭔가 문제들을 구심력들을 다시 회복을 해야 네.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냉정한 컨설턴트 얘기를 들어라. 네. 뭐 이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정치는 정당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이 슬퍼하고 아파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야당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지 이것들을 고민해 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좀 해나가는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요. 네. 네. 희망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